네, 내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실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급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인데요.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뭐 한 두 달 가까이 훈련이 그렇죠. 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셈인데 우선 어느 정도로 어떤 훈련이 실시되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예.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두 가지가 동시에 실시되는데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예전에는 RSOI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 뭐냐면 한반도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해외에 있는 미군 병력이 그 병력과 물자가 신속하게 전장으로 전개가 되는 과정들을 전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보통 이 훈련은 2주 정도 이루어집니다. 2주 내에 그 대부분 많은 병력들이 전쟁 지역에 투입이 돼서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다 해본다. 예. 그야말로 그 실전적인 그 정말 전쟁을 대비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수리 훈련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하면 포 리글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훈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실기동 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단순한 대침투 훈련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61년도에 처음 이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을 때는 그 이제 미군의 1기병사단의 한 개 대대와 그다음에 우리의 제1특전 그 공수 여단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한번 해보는 그런 훈련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북한의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막는 그런 훈련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특히 우리 참수작전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작전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나 아니면 미군, 한미 연합 특수전 부대,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은 한국과 미국이 그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 연합 특수전 사령부를 구성을 합니다. 예. 이 부대들이 실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적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작전을 해보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병력들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훈련하는 것이고 또 특수전 병력들은 적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과 같은 WMD를 제거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주요한 리더십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참수 작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부 연습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김진무 위원님, 이번 그 연합 훈련이 사상 이제 최대 규모다. 지난번 76년에 있었던 그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뭐 최대 규모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 3일에 북한의 김정은은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번 키리졸브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니까 예. 좀 북한도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전 세계가 지금 유엔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한테 어떤 조치가 군사적 조치가 취하기 전에 자기들도 선제 공격의 어떤 개념을 예.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뭐 포를 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그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14년도에 키리졸브 훈련 당시에 그때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이. 예. 그때 약 한 20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막 동서해상으로 막 200발이나 쐈습니다. 200발이나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참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작년 8월 달에 목함질에 북한 포격 사건에 대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을 때 북한이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잠수함 50척이 기동을 하고 공기부양정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특전부대가 휴전선 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높인다. 아마 이런 게 아마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핵탄두를 뭐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런저런 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일단 이 주장이 허풍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하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ICBM이 북한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 탄두 자체가 이런 ICBM에 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 핵탄두 자체가 파괴력이 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전술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략핵 정도 수준의, 소위 이제 북한이 얘기한 수소탄 정도 수준의 강력한 그런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지금 분석에 의하면은 지난번 4차 핵실험 자체는 수소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처럼 볼 수 있으나 그것도 성공이라고 확실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사한 광명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그 로켓이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지난번 은하 3호와 거의 같은 것이 발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은하 3호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입증이 됐는데, 예. 우주 공간에서 다시 지구 안으로 들어와서 목표물을 때리는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하는 얘기가 허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입장이 틀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가진 것이 수소탄이 아니라 그냥 원자탄 수준의, 뭐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톤 수준의 폭발력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공격당할 때 당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ICBM은 없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스커드, 뭐 B형, C형, ER, 아니면 심지어 노동같이 다양한 미사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백 발 이상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의 원자탄 정도의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가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민의 어떤 불안을 예. 증폭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최대한 북한이 저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적인 모든 노력을 핵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 보여준 게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은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은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만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 3일이었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예.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형 방사포라는 이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방사포도 상당히 그 위협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합참에서는 예. 단거리 발사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라고 얘기할 때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발사한, 예를 들어서 스커드 같은 걸 발사할 경우에는 최소 정점 고도가 거의 100km 가까이 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합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KN-59 이 방사포 300mm입니다. 이거 가져온 예, 거는-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모델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좋겠는데, 보면은 사실은 방사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트럭 위에다가 포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양 거의 비슷하죠. 예. 여기에 지금 이 관 안에 이 로켓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는 것이, 북한이 여태까지 가졌던 로켓탄은 240mm가 제일 긴 것이었습니다. 그 240mm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예. 그래서 사정거리가 한 65km 정도 날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보유한 걸로 보이는 것은 300mm 방사포,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정거리가 지금 여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보통 한 150km 정도로 쏘다가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는 200km까지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계룡대까지도 날아갈 수 예, 있는 그렇죠. 거니까. 언론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듯이 계룡대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런 방사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스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액체 연료를 쓰고 산화제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발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화제 같은 것은 주입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발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즉 발사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방사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꺼내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군요. 고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mm 방사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mm 방사포라는 거는 직경이 300mm, 그러니까 30cm라는 것입니다. 그럼 30cm 직경 안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 탄두 중량이 한 150kg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제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30cm 직경에 150kg 정도의 탄두, 예. 핵을 장착을 할 수 있냐, 개발할 수 있냐,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은 데이비드 크로켓이라고 그래서 거의 그 바주카포 정도 크기의 그 장착을 해서 쏘는 그런 핵 탄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배낭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사람이 등짐에 짊어지고 굉장히 조그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장착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핵의 어떤 그 파괴량이 그 킬로톤, 수킬로톤이 아니라 그 데이비드 크로켓 같은 경우는 한 0.7킬로톤 정도, 굉장히 예.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그런
그 폭발력을 보였고, 물론 낮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 기술을 가는 것이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 갔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어떤 병력에게 그 화생방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저 개념은 전술핵 개념이거든요. 전술핵 개념이 되려면은 북한이 적어도 그 핵물질을 적어도 뭐 100개 이상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양이 양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북한이 전략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고요. 이제 그것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전략 핵무기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야포나 핵배낭, 핵지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그만한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만큼 소형화 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전술핵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양이나 또 기술 수준이나 아직 그까지 도달하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 3일이었죠.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 후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이제 북한을 옥죄기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는데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 진통호를 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몰수가 된 겁니까? 이 지금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해운회사. 이 회사를 지칭을 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31척의 배를 이름까지 다 적시를 하면서 그 회사가 핵과 미사일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북한의 가장 큰 해운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각종 미사일도 싣고 다니고 뭐 무기도 싣고 다니고 물론 다른 화물도 싣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올려놓고 자산 동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동결이라는 거는 이제 뭐 몰수나 같은 효과죠. 물론 제재가 해제가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그 배가 항구에 접안해 있는 상황에서 몰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선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방 조치를 취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재 대상은 일단은 입항 금지. 입항 금지. 그다음에 그 천적을 이제 화물 검색을 하게 되죠. 화물 검색인데 과거에는 의심 선박만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 선박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항공기도 자국 영공, 회원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정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처럼 특정 회사는 자산을 몰수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문제는 지금 선박 31척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이 31척인데 저희 그 YTN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10척이 이미 뭐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약간 선적을 이제 위장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충분히. 진통호 같은 경우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돼 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 선박 쪽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편의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보통 세금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자기 자국의 어떤 이런 그 항만 규정 같은 것들, 이제 운항 규정이 굉장히 철저할 경우에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 선박을 등록하는 그런 것을 편의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해운회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라든가 이런데 선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이베리아니, 마샬제도니, 말타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편의치적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인데, 근데 이제 뭐 사실 보고 있으면은 북한이 이 활용하는 편의치적은 어떤 금융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어떤 국적 세탁 을 위한 성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 치적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많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북한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편의치적 장사를 북한 스스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이제 2002년 정도 이때부터 해서 미국은 자국법으로 해서 야, 혹시 북한으로 등록해서 배를 운행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상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그 편의치적 국가들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일반적인 편의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북한을 좀 압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좀 놀랐을 겁니다. 예. 이제 지금 자기들이 이 회사 31척이 예.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화물들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한데 이번에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아직 뭐 비공식적이지만요. 중국 내에 그 해운 회사에 배가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만약에 이 회사의 31척 배뿐만 아니라 어떤 해운 운송에 대한 어떤 제재안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은 거의 북한을 봉쇄하는 효과까지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제재와 함께 개별 국가들도 이제 제재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윤병세 장관도 이제 YTN에 출연해서 그렇죠. 1인 시일 안에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 들어갔던 배가 예.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건 못하게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기항배를 입항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지금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좀 오이사 조치가 좀 느슨해졌다. 예. 근데 오이사 조치를 보다 원칙대로 강화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모든 거래를 아주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겠다. 아마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 예. 이것도 아마 이제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낮은 핫산 프로젝트는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고 러시아산 석탄을 이제 나진으로 이제 철도로 운송을 해 와서 네. 나진에 오면은 우리 배가 가서 아니면 러시아 배가 그 석탄을 우리한테로 갖고 오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선박 그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윤병수 장관이 러시아를 만나서 아마 이 문제를 재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러시아가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목리를 부릴 때 유엔 제재안 결의할 때 목리를 부릴 때도 이건 좀 풀어달라고. 예, 하고 그걸 풀어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풀렸죠. 예, 예. 근데 일본으로도 가고 우리한테도 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그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래서 그것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해봅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예.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라든지, 예.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이 예. 우리한테로 오는 거니까요. 예. 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고 실제 회의까지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이 논의가 협정 맺는 것 자체가 늦어진 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혹시 어떤 미국이 이제 뭐 중국과 큰 그랜드 딜을 통해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누차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 얘기는 일관됩니다. 사드는 어떤 중국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안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이러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 부분은 역시 그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그 어떤 누가 될까 해서 이제 약간 좀 늦춰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예. 결국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동안에 계속 불거졌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예. 들어서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전자파 위협이 있느냐, 그다음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러한 어떤 굉장히 많은 그 국내 언론이 관심이 가졌던 부분들을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건가, 양국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우리의 그 관심 자체가 좀 너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사드 어떤 시스템이나 레이더 같은 것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그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어떤 미사일 발사하고 할 때 탐지할 때 국내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걸 운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레이더도 사드 레이더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전자파를 내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그 탐지거리도 좀 긴 그런 레이더인데 예. 이게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언론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거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사드에 관한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자꾸 공개적으로 장소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장소나 뭐 이 전자파 이런 문제 말고도 또 뭐 건너야 될 과제들, 숙제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비용 문제는 예. 우리가 소파 이제 한미 그 주둔군 협정에서
거기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군이 갖고 자기들 이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온다는 명분이기 때문에 예. 들어오면은 어쨌든 무기 도입과 어떤 운영 비용은 미군이 되고 예.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각종 인프라는 우리가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소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마이너한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점이겠죠. 예.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좀 민감한 시점이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 특히 중국은 뭐 아주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그다음에 또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이제 막 발효돼서 이제 시작하려는 시점이란 말이죠. 예. 이런 시점에 우리가 그 지나치게 사드를 이제 부각시킬 때 예. 어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각국이 이행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점 같은 것이 이번에 그 공동 실무단에서 논의가 돼서 아마 이게 이제 잘 풀어나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중요한 거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안을 사활적인 이익을 중국이 이해하고 또 중국이 양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공동 실무단이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중국과 러시아 하면은 이번 위안부리 제재와 관련해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국가들인데 예. 이 국가들이 이제 사드와 또 연계시켜서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근데 저는 그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키를 가진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러한 국가들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국제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사드 배치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대로 딱 길을 정해놓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되 예. 그런 노력들 자체가 실질적인 힘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는 그러한 힘의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그럼 사드를 언제까지 만약에 둘 거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줄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되려 이러한 사드 배치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견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진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